전차 하나 받는데 이제 10년 걸리고. 정확히 말하면 100대 받는데 10년 걸린데 우리 K2 전차는 100대 받는데 1년. 뭐가 단점이냐면 포가 노출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밖에서 포탄을 쏘고 해야 돼서 적의 포탄 공격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K9은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안에서 장전을 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있고 이걸 증명한 사례가 있죠. 특파원님, 서방이 그 이제 유럽이 러우 전쟁 전에 이제 그 90년대 소련 무너진 이후 군축을 거의 30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전쟁 터지고 보니까 심지어 제가 이철재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전차 다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적다. 뭐 비행기도 형편없다. 육군 병력도 지금 프랑스, 독일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안 된다. 막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서방이 군축으로 좀 지지부진할 때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수출해서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좀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대박을 쳤는데 사실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가 이게 순식간에 변신한 거에 가깝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게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수출된 건데 현대로템 K2 전차 처음에 수출할 때는 폴란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이 경쟁자에 비해서 K2 전차의 특징이 가볍고 그 다음에 기동성이 뛰어난 거예요. 기동성이 뛰어난 이유가 좀 가벼운데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차체의 크기라든가 용적을 좀 줄여가지고 효율화를 해가지고 줄였는데 폴란드는 아 이거 못 믿겠어. 아 이거 K2 전차를 잘라서 늘린 다음에 무장을 그 방어 장갑을 10톤 늘려줘. 이런 K2PL이라는 걸 요구를 해가지고 업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 개발하는데 거의 전차 한 대 새로 들 개발비가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에 K2 전차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기 전에 K2 전차에 대해서 한국군도 지금 이 파워팩 문제로 좀 고민이 많고 해서 좀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폴란드 마음에 들려면 엄청난 돈을 들어가지고 새로 R&D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폴란드는 180도 입장이 바뀌어져서 레오파드 전차나 M1 전차 그러니까 K2의 라이벌인 미국이나 독일 전차는 납품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하니까 K2 전차는 언제 됐냐? 1년 반 만에 180대가 된다. 이래가지고 조립하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K2 전차에 대해서 독자적인 IP를 가진 최초의 전차이기 때문에 아, 첫 작품이 잘 만들 수 있겠어. 이런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K2 전차 전에 K1 전차가 있긴 한데 K1 전차는 한국의 로템에서 생산하지만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에서 설계도를 줘가지고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IP가 처음 성공하기 쉽지 않아서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서 타보니까. 그래서 지금 K2 전차 2차 사업도 K2 전차의 기본형을 크게 바꾸지 않고 다만 이제 드론 대응 능력, 드론을 요격하거나 이런 능력이나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APS라는 시스템을 갖춘 걸로 해서 조금만 개조한 그 전차가 이제 독일의 그 폴란드에 수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폴란드에서도 K2 전차를 받아봤더니 이게 꿈에 그리던 전차다라고 어떤 대령군이신가 뭐 이렇게 따보고 예. 하던데 왜 그렇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폴란드가? 네,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일단 공격과 수비력, 그 다음에 기동력, 이 공수juk 규정이 제일 잘 맞는 전차가 K2 전차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K2 전차의 라이벌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랑 미국의 M1A2, 그 다음에 수출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 이런 전차들인데 이런 전차는 다 65톤 이상이고 K2 전차는 55톤이에요. 이 10톤 차이가 갈 수 있는 도로나 교량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이게 전차는 그리고 또 트레일러에 실어서 가거든요. 그게 또 가격이 싸고 이제 사고가 덜 나가지고 그런 종류에도 많이 영향을 줘서 이 55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균형 잡힌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K2 전차보다 가벼운 전차도 있어요. 일본의 10 전차 뭐 한 44톤, 프랑스의 르클레 전차 52톤인데 얘들은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근데 K2 전차는 방어력도 괜찮고 공격도 괜찮은 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말은 그래서 성능이 균형 잡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래도 방어력이 더 세지 않아야 센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성비로 압살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K2 전차의 라이벌이 할 수 있는 경쟁 전차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지금 레오파르트 A8 이게 제일 최신형 독일 전차인데 가격이 거의 3천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3천만 달러라는 가격은 우리 FA50 경전투기 수출 가격입니다. 탱크 한 대 가격이 비행기 전투기 한 대 가격인 거예요. 원래 전투기가 작은 그러니까
개인용 무기, 한두 명이 타는 무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전투기인데 거의 전투기 가격에 근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낙기 빠르고 군수 지원이 잘 된다. 레오파르트 2 M1A2 있는데 M1A2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가 사실 실전에서는 제일 많이 전차를 부숴가지고 검증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전차 생산을 엊그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것들이 공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2도 독일 전차인데 공장이 독일에만 있지 않고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 이것저것 해서 모아두니까 납기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이탈리아가 지금 얼마 전에 네오파르트 2를 선정했는데 거의 한 10년 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차를 바꾸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차 하나 받는데 10년 걸리고. 정확히 말하면 100대 받는데 10년 걸린데 우리 K2 전차는 100대 받는데 1년. 가격도 싸고 성능도 적절하고 좋은데 납기도 빠르고 있을 이유가 없네요. 아, 그렇죠. 다만 이제 K2 전차가 이제 처음 우리가 만든 독자 IP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따봉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루마니아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또 괜찮다고 하고 중동의 카타르나 UAE에서도 K2 전차를 보내가지고 같이 공동을 하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누군가 이렇게 써보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K2 전차가 무게가 55톤, 레오파드 2나 M1A1 전차는 65톤에서 10톤 작은 게 되게 러우 전쟁 때 되게 이게 좋음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교량 건너고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기동성의 차이가 크게 되는데 이 적재 중량에서 모든 지금 한강 다리도 몇 톤 이하까지는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우면 둔하기도 둔하고 이 움직이고 하는데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물론 55톤이든 65톤이든 동일한 한 단점이 지금 현재 전차에 있어요. 뭐냐면 드론에는 파괴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옆에 K2 전차 옆에 이런 사각형 레고 같이 생긴 게 반응 장갑이라 해가지고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특수 장갑 같은 게 있고 이거를 러시아 탱크나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드론을 막는 데는 크게 소용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드론을 잘 막는 전차가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우 전쟁에서 저희 차는 비싸기만 하고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은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절반은 사실이죠. 과장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러우 전쟁에서 전차나 장갑차가 10,000대 이상 손실된 건 맞습니다. 양측 합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이런 데는 뭐 100대도 부서졌어요.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전차랑 장갑차 손실이 큰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드론이 모든 전차나 장갑차를 부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포격, 그다음에 적 전차의 공격, 그다음 드론인데 다만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로 전차를 부수려면 한 대 1억짜리 미사일, 제블린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2억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드론은 몇백만 원짜리로 전차 한 대를 부술 수 있으니까 이 가성비에 너무 뽕이 간 거죠. 그리고 이 너무 싼 무기에다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 전차 무용론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군함 중에서 전함이란 게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엔 전함이 해상전의 주력이었다가 항공기에 탑재한 항공모함이 훨씬 더 멀리서 전함을 공격하니까 지금 다 전함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차가 없어지고 드론 캐리어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드론 캐리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멀었고 아마 이제 전차랑 드론이 결합하거나 혹은 전차에 대해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이 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K2 전차만 하더라도 능동 방어 장비라 해가지고 저거에 미사일 요격한 건데 이제 드론도 요격할 수 있게 하고 드론이 위에서 수직으로 꽂으니까 그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꽂는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군용 K2 전차는 사람이 손으로 직관포를 잡고 쏘는데 이거를 자동화된 로봇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적 드론을 자동 추적해가지고 기관포를 발사하거나 아니면 드론 제모를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2부에서 잠깐 다뤄봤지만 이제 무인 드론이 전쟁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림도. 그럼 여기 탱크에 그 전차에다 그런 걸 또 탑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고 지금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KF-52 판터는 공격과 방어에 각각 드론들을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취재 한번 볼까 흑표 전차에도 드론을 탑재하려는 계획이 있고 이제 흑표 이후 차세대 전차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차라는 게 예산 배정 같은 게 받기 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나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전차에 드론을 어떻게 탑재하는가 뭐 이런 것도 막 해서 학회에다 발표도 준비하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네. 언니.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잠수함에다가 저 비행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막 만들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잠수항모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패를 했고 항공모함은 역시 비행기를 많이 실는 쪽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수항공모함이 잠수를 해서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 좋은데 항공기 2대 아니면 3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차에다가 방어용 드론을 싣는 것도 공격 드론은 막 정말 막 100대 200대 올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기껏해야 한 2-3 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숫자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장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로봇과 활용해 가지고 유무인 복합으로 가면 이게 극복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전차에다가 굳이 드론을 싣지 않아도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건 어떤 식이냐면 지상 드론과 공중 드론을 결합한다. 예, 이걸 복합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로봇이 드론을 갖고 드론 옆 자동 장갑차나 전차 옆에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장전에 이런 게 재장전에 이런 게 많이 갈 수 있고 숫자에서도 유리하니까 아까 전에 2부에서 유인 전투기랑 무인 전투기가 같이 CCA라서 협력 전투를 한다는 거 멈티라고 했는데 지상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사업들이 너무 재래식 무기가 잘 팔리니까 재래식 무기가 만드는 것 같지만 요런 것들도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로봇 차량, 로봇 장갑 차량 뭐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거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차가 그냥 구식이 됐어 하고 도태되는 게 아니고 전차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로봇과 드론들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 공격력은 살리고 이제 그 드론의 방어는 또 자체적으로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가 러우 전쟁에서 이거 전쟁해 보니까 비싼 거 미사일 멋있는데 돈 많이 들고 막 재밍되고 결국엔 화력이더라. 그냥 150mm 똥포 뭐 이런 게 최고더라. 그래서 K9 자주포가 굉장히 수출이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K9 자주포가 굉장히 이미 현대전에서 각광 받는 건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전쟁의 포병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기갑 부대들 피해가 많은 것 중에 핵심이 적의 포병 사격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거든요. 전차는 원래 같은 전차끼리 싸우는 게 핵심이어 가지고 장갑이 앞에서 보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적 전차가 오면 요 정면 사이의 싸움에서 강한데 포탄을 위에서 날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포탄이 잘 터진다는 게 이게 밝혀졌고 그다음 지역 제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포병이 항공 공격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이유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공군 둘 다 좀 지리멸렬해 가지고 실제로 "야 도와줘. 화력 지원해 줘." 하면 포병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가격대 성능비로 해서 왕거리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도 포가 제일 좋다. 그리고 이 가성비 중에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최고의 가성비를 갖췄다. 그래서 10개국에 지금 수출돼 가지고 국가는 뭐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베트남 수출가 그리고 이미 산데 뭐 인도라든가 루마니아 같은 데가 더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폴란드, 터키, 이집트, 인도,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노르웨이 추가로 베트남 등등이 수출을 이제 이미 샀다고 하는데 K9 자주포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건가? 장점이 뭡니까? 네. K9 자주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기가방 독일의 PZH-2000이라는 자주포인데 기본적으로 발사 속도라든가 사거리 이중에서 PZH-2000이 훨씬은 아니고 한 20% 정도 좋았어요. 네. 근데 가격은 50% 이상 비쌌어요. 그 20%를 감수하고 50% 비싼 장비를 살 것인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K9보다 싼 자주포도 물론 많습니다. 중국의 SH-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키스탄에 수출되기도 했는데 이런 싼 전차들은 무한궤도를 쓰지 않고 거의 트럭에다 포를 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도 차량용 자주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트럭에다가 포를 얹는데 요런 것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포가 노출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안전하게 장갑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밖에서 포탄을 쏘고 해야 돼서 적의 포탄 공격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K9은 이 방어 탱크처럼 생겨 가지고 안에서 내부에서 장전을 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있고 이걸 증명한 사례가 있죠. 2010년도 연평도 폭격전에서 사격한 사진을 보면 막 진지가 풀이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거기서 열심히 대응 사격한 게 아주 외국에 인상적으로 그 이후로 이제 K9 수출도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해병대 포병 출신 분들을
항상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한 다음에 해외 전시할 때 아유 연평도 사건 기억 안 나냐 해병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실전을 겪었다 이렇게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실전 경험이 무기 수출에서 그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저는 실전 경험이 없는 저성능 고성능 무기가 실전 경험이 많은 저성능 무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 같은 오타쿠적인 생각이라고 항상 까요. 이게 실제 뭐 원스타 투스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면 증명이 됐다는 거는 사실 전쟁이란 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준다 살상이 얼마 된다 이 증명하는 거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스펙이 더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 니는 안 죽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이 전쟁터에서 이 어느 전쟁에 쓰인 거 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음. 이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방위 사업이나 무기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K9 자주포 가격이 점점 좀 싸진다면서요? 점점점 싸지는 건 아닌데 물가가 올라가는 대비 그 K9 자주포의 그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 K9 자주포가 지금 1,500대 정도 한국에 배치됐는데 이 10차 양산, 12차 양산까지 갔는데 각 차수 양산이 기간은 긴데 단가가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외국에서 그 PZH 자주포 이런 거는 지난 10년간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수출도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되고 부품 하나의 그 단가라든가 그 이윤율 같은 게 어느 정도 무리해서 안 잡아도 이제 업체가 도산 안 하고 감가상각이 다 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는 거예요. 뒤에 생산할수록 이미 그 생산 설비에 대한 이유는 다 뽑아냈으니까. 이 결국엔 많이 만들고 많이 수출하니까 점점 가격도 물가 환율 대비 거의 안 오른다. 그러면은 이게 또 폴란드에서 뭐 크랍 자주포라고 해가지고 이 K9 자주포를 약간 국산 자주포처럼 생각을 한다면서요? 뭔가요? 이게 폴란드가 사실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하지만 그 나라도 나름 가락이 있어서 사실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산 무기를 만들려다가 실패하면 도와줘 한국 하면서 한국이 도와주게 되는 게 그 경우인데 원래 K9 자주포 기술 중에서도 영국에서 기술 좀 받아온 게 있거든요. 크랩 자주포 같은 경우 영국에서 포탐을 받아오고 폴란드가 자체 기반한 차체를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차체가 성능이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 폴란드의 방위 사업의 그 기원은 옛날 구소련에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그러니까 소련판 나토죠. 네. 그런 공급망의 일종으로서 소련제 무기 기반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능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랩 자주포를 국산 자주포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야 차체만 수출해 해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체만 팔았어요. 포탑은 니들 있어. 그런데 그 포탑도 사실 K9 포탑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포탑과 차체 모두가 한국산인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갑차나 FA50 같은 경공격기 KF21, KF21은 아직 예정이죠? 천궁 같은 무기들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제가 이야기해 볼 만한 거는 천궁2 대공 미사일 수출이고 작년에 이라크에 처음 수출해서 27억 9천만 달러가 수출됐는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세 나라에 수출됐는데 거의 10조 원치가 수출됐어요. 대공 미사일만으로도 이게 대공 미사일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거고 앞서 말한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다 합해가지고 10조 원이 넘고 거의 12조 원 가까운 딜이 있고 이쪽에 거의 다 거래는 마무리됐는데 현대 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후속 사업 막 300대 이상의 전차를 그 폴란드에 생산하는 사업이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그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외에도 좀 크기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시장을 뚫었다 해서 작년에 좀 주목받았던 게 페루의 K80 자동차 2배 전투함이 수출돼가지고 장갑차 군함합해서 4억 7천만 달러라 가지고 이제 폴란드 수출액보다는 작은데 새로운 시장 뚫은 게 중요한 거예요. 방산 수출이 항상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있는 무기 내가 산 무기만 다시 쓰라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던 수출 실적이 잘 없었고 근데 그래도 지금 3년치 이상의 주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많이 기대됩니다. 특히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 미국, 중국산 전투기랑 막 경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100대 이상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단일 방산 제품으로 12조 78억 달러니까 12조 이 정도로 그 수출 누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금액상으로 비싼 그 많은 금액이 이제 수출된 이제 무기 체계를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필리핀에서 추가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FA50에 대해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직 말레이시아는 FA50 안 받았는데 벌써 받고 나서 좋으면 더 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받고 나서 좋으면 수출 전망에서 발품해진 네. 우리나라 방산이. 끝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야 될 것들 혹은 지금 걸림돌 어려운 뭐가 있을까요? 이 안 좋은 이야기도 다소 될 수 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일단 업체 간의 경쟁이 너무 과도해서 이게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일명 KDDX 논쟁.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사이에 KDDX 선도함을 어떻게 건조할까 논쟁이 되다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저도 사실 그 두 조선소의 기자 그 담당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 들으면 각자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다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호주 호위함 수출 사업 도전했다가 두 회사 각각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두 회사가 힘을 합치지 못한 것도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의 군함 수출에 맞추려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에 맞는 군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KDDX고 요게 늦게 완성될수록 우리 군의 전력 증강도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대해서 빨리 물론 돈이 몇 조 원 달아난다니까 엄청나게 싸운 그런 이해는 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득보다 손실이 큰다 생각했을 때 크게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좀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지 않고 이렇다고 서로 간에 불만이 있어요. 요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발전, 정확하게 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강해야 좀 개선돼야 되고 중복 투자가 좀 걱정돼요. 이게 옛날 방위사업은 생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정부가 R&D 비용 안 주면 무기도 못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업체에 대한 경쟁이 과도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데 중복 투자를 막을 수는 없어요. 방위사업이라도 해도 민주국가니까 삼성이 컴퓨터 만드니까 LG가 컴퓨터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가 전부 다 계열한 제도가 있었다가 폐지된 지 오래라서 요걸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업체들도 과도한 출혈의 경쟁보다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 저기를 더 발전시키는 걸로 좀 투자하는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론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국산 부품을 너무 많이 써서 뭐 한국에서 드론을 도입했는데 중국산 부품을 써서 탈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드론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모터나 배터리 같은 거를 중국산 말고 쓸 데가 없어요. 이거를 정부가 앞장서서 국산화 시키고 핵심 부품 국산화해주고 핵심 부품을 쓴 무기들은 국산화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제일 싸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국산 부품을 쓴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요 장려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 친한 분들이 다 그런 데서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무원으로서. 근데 고충이 많고 지원이 좀 적습니다. 이 워낙 큰 사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탱크, 비행기 이런 겉모습에만 이 멋있다 이렇게 하던데 부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방산 부품 이야기 뭐 한 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다 주무시면서 이제 ASMR로 쓰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미래 생각하면 이런 부품이나 이런 국산화 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K방산에 투자라 책을 쓰셨는데 끝으로 이 책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의 투자라는 것은 이제 크게 무기 체계와 핵심 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방산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 제일 잘 되고 있는 10대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이 무기 체계의 변천 사업 미래 전망, 그다음에 경쟁자의 수출 경쟁력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자 했고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항상 라이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협력하고 어떤 때는 대결하고 이런 구도가 다양해요. 이런 구도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의 미래라든가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정리했고 드론과 인공지능이 활발해진 전쟁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민국 방위 사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소리도 많아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대 미래전의 시대에서 우리나라 방위 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 책이 바로 이 K방산에 투자하라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특파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